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나결이 사랑하는 격서대 여러분, 저 행복한 글쓰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글을 쓰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주의 기적이라고 12주 만에 초고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 2차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에 오시면은 자세한 정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함께 하셨던 분들이 시나리오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자랑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할 부분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의 두 번째 플롯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복수의 플롯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수라는 것. 자, 범죄를 목격하게 만들면 효과가 커진대요. 자, 범죄가 끔찍할수록 이 플롯은 호응을 얻어요. 복수라는 것을 그냥 우리 생각해봐요. 옆에 와서 나를 툭 치고 가는 게 복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를 2시간에 걸쳐서 지켜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끔찍할수록 복수가 호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복수의 방법도 좀 대담해야 되지만 범죄 자체도 예를 들면 저를 누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제 발은 정상으로 별로 아프지 않은 상태죠. 그랬는데 그걸 복수하러 칼을 들고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호응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왜 저래?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복수의 플롯은 일단 범죄가 끔찍해야 된다고 해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얘기 했대요. 복수를 야생의 정의라고요. 문학에서 이 플롯의 지배적인 동기는 분명하고 당당하대요. 안타고니스트가 가한 실제적인 또는 상상의 상처에 대한 프로타고니스트의 복수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복수라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플롯이에요. 인간 내면 깊은 곳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수의 플롯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쉬운 플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자체로 어느 정도 당했던 일이 끔찍하면 이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타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독자가 불의에 격분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감정이 들어서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이런 예를 들어요. 누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는 대목이 사실 스스로 자신이 당했던 것을 대변하는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문구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가 법이 내가 당했던 것들을 정의롭게 수행해 주지 못했을 때 스스로 이런 분노와 그 상황들을 대처해야 될 때, 그랬을 때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도 쉽대요. 할 수도 있대요. 오른뺨을 내놓으면 맨뺨도 내놔라.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뺨을 맞으면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준대요. 복수가 유혹하는 순간에도 이를 참고 믿음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훨씬 다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수는 본능적인 정의로서 수천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 힘을 발휘한대요. 사실 그런 작품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잘 다룬 것은 이 책에서 햄릿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보다도 이 햄릿이라는 이야기가 가진 복수의 플롯을 잘 소화한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챕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프로타고니스트가 있죠. 그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법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의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복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안타고니스트가 있을 거래요. 그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범죄의 처벌을 용케 피해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있죠. 이 희생자는
프로타고니스트는 이 희생자를 위해서 복수를 해요. 때로는 등장인물로 희생자는 소모품에 가깝거든요. 그의 목적은 자신과 프로타고니스트에게 동정을 구하는 데 있어요. 희생자는 그런데 어떨 때는 프로타고니스트 자신일 때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희생자가 있고 그 희생자와 프로타고니스트의 관계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까지 움직이겠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 프로타고니스트 자신이 그냥 희생자가 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복수에 대한 플롯인데 동생에 대한 복수를 언니가 할까? 언니에 대한 복수를 언니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동생이 할까를 얘기를 막 했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언니가 당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동생이 당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프로타고니스트 자신이 희생자가 돼서 그 감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면 약간 조금 더 납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범죄가 강간이나 살인, 존속살인 등으로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프로타고니스트의 복수는 더 정당성이 느껴진대요. 가게에서 우유를 훔치거나 세금 보고의 항목을 누락시킨 사람에게 복수하러 간다는 것은 좀 등장인물로서 좋지 못한 예라고 합니다. 그럼 복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처벌은 범죄와 맞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범죄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는 걔한테 내가 복수를 하는데 누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내가 복수를 하러 가는데 복수하러 가서 야, 네가 죽었어? 이 말만 듣는 게 목표라면 범죄와 처벌이 맞먹지 않죠. 그러면 갚았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성서는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으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단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복수에 대한 원시적 감각도 똑같은 처벌이 더 만족스럽대요. 그러니까 처벌을 더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복수를 하러 떠난다면 딱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플롯의 기본적인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세 가지 극적 단계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고정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 극적 단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극적 단계는 주로 범죄로 구성된대요.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주인공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범죄를 막을 수가 없죠. 그가 그 자리에 있거나 또는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한 발 늦게 도착하거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범죄를 목격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더 공포를 가중시킨대요. 앞에서 어떤 햄릿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해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장면이 늦게 시작하고 빨리 빠져나가는 장면은 작가들이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충고예요. 예를 들면 살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인공과 관계없는 살인들을 주구장창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범죄들을 주구장창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범죄가 잔인하다는 건 알지만 감정이 이입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나와서 막상 어떤 행동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자세한 묘사로 묘사가 되는 동안 독자는 이미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끝난 다음에도 주인공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진 말아요. 글쓰기를 장면의 핵심에 국한시켜라는 거죠. 그러나 장면을 너무 압축시켜서 독자들이 범죄를 목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대요. 독자들이 정서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분노를 느끼길 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범죄를 목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를테면 피칭 같은 걸 할 때도
감정이입을 확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건을 겪었나 봐 하고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일어난 일을 보게 됐을 때 더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객들이 다른 그 범죄를 목격하고 나면 그 범죄의 장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강렬해질 뿐만 아니라 독자와 희생자 사이에 강한 연대감을 준대요. 왜냐하면 희생자가 빠져나가려고 막 애쓰는 그런 감정을 관객들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경험한 살인의 과정을 보면요. 독자가 관객이 희생양인 양 느끼고 분노하고 복수를 강하게 원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가 이미 일어나 버린다면은, 그리고 그 장면이 없다면,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감정이입을 만드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대요. 동정은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감정이입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롯의 중요한 목적은 독자와 주요 인물들 간의 강한 정서적 다리를 만드는 데 있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에 호소하고 다른 곳에 정의를 구할 수 있지만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주인공이 깨닫는 거죠. 결국 정의를 세우려면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서게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너 이거 나서야 되겠어.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너 너무 억울해 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정말 핵심적인 장면으로 얼마나 이 분노감을 자아내는 그런 범죄의 장면을 목격시켜라는 거예요. 관객들에게요. 그럼 여러분은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관객들도 이해하고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복수의 계획과 추적이 가지는 두 번째 단계의 역할에 대해서 이어서 가고요. 오늘부터 복수의 플롯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시원한 바람 아래서 행복한 글쓰기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유연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글이 술술술술 써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